다이먼 회장은 바퀴벌레에 비교했잖아요. 저는 사모대출 시장을 심각하지는 않지만 착한 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P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의 자유를 위해서 그 혈압을 조정하는 게이지가 뭐다? 금리죠.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떻다? 고혈압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지금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우리 사모대출 시장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얼렁불렁 전 세계 한 1조 5천억, 2조 달러까지 마켓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네. 지금부터 진짜 금리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걸로 금융위기가 온다, 사달이 난다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알려졌으면 대응이 필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금리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전쟁이 통제가 되고 금리 인상을 하면 그냥 단순히 그거에 우리 소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위축 정도로 갈 거냐? 아니요, 이쪽 관련된 시장 쪽의 스트레스가 그게요. 훨씬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박세희 대표와 직접 만나 투자 전략 상의하세요. 오늘 메리츠증권 윤여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저희들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출연자분들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말씀하시기 얼마나 곤란하실까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은 네. 또 이럴 때 SOS를 하는 게 또 그만큼 능력이 되신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의 사안들을 한번 쫙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에서 이제 오건영 단장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사모 대출 관련해서 네네. 이게 결국에는 트리거가 되겠나라는 걱정거리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 정도는 아니야. 2008년 때랑은 또 결이 다르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일찌감치 좀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사람이라서 요 근래 이제 전쟁 노이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쟁 터지기 딱 직전 일이었죠. 네. 2월 27일 영업일 날. 이번 1분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금리가 그래도 좀 떨어진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녔는데 근데 생각보다 미국 금리가 그래도 양호한 경기 여건 때문에 뭐 미국이 작년에도 2% 이상 성장을 했는데 네네. 올해도 뭐 한 2% 중반대 이번 3월 FOMC에도 그 전쟁 혼란 속에서도 성장률 전망들을 이제 상향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2월 첫째 주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4.3이고 금리는 뭐 이렇게 장기채 중심으로 미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 2월 27일 날 미국 10년이 4%를 깨고 내려가서 3.93까지 3.9대 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날 가장 큰 동력이 뭐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MFS라고 하는 영국의 되게 작은 겨우 대출 자산 24억 파운드. 그러니까 영국 모기지 대출 시장이 한 1억 6천억 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한 24억 파운드 하면은 벌써 비율로만 따지면 한 0.1%대밖에 안 되는 회사가 파산했다고 그날 미국 금리를 아래쪽으로 확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또 3분기 말 4분기 때 있었던 일부 그때도 사모 대출 시장 중심으로 해서 좀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쪽 조사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미국에서 그때 트라이컬러 퍼스트 브랜드 우린 잘 모르는 회사들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뭐 이제 미국의 거기도 또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좀 메이저가 아닌 뒤쪽에 이제 후순위로 대출을 해주는 자동차 대부업체들이 네. 작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자동차를 살 때 왜 대출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좀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나간 금리가 얼마냐? 대략 한 15에서 16%대 대출이 나갔는데 고리죠. 그 정도 금리가 나갔더니 전체적인 연체와 부실이 쌓이면서 작년에 그 회사들이 파산을 했다. 예.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또 펀딩을 하고 투자를 했던 JP모건이 일부 손실을 입으면서 거기에 다이먼 회장이 그때 당시에 그 사모대출 이 자동차 업체들 관련해서 이렇게 불렀었죠. 바퀴벌레들이 나타났다. 그렇죠. 예. 아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 저도 올해 시스템 리스크로 보진 않지만 우리 바퀴벌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바퀴벌레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죠. 한 마리가 있으면 분명히 몇백 마리는 뒤에 어딘가 더 있을 거라는 그 걱정. 그게 작년 3분기 말 4분기에 미국의 자동차 대부업체에서 일어났다면
올해 2월 마지막 주에는 또 바다 건너 영국 쪽에서 모기지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미국 쪽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뭐 우리 오건원 단장님이 계속 하이어 폴 롱거 얘기하시면서 이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채권쟁이들이 22년 이후 긴축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경고했던 부분이죠. 예. 우리 뭐 진행자 앵커님도 금융계에 종사하시니까 뭐 특히나 뭐 이 금융시장의 특성들 파악하실 텐데 보통 그 평균적으로 글로벌 대체 시장에서 이런 대체 자산들 이런 그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 만기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뭐 우리 길게 투자하실 것 같잖아요. 뭐 모기지 같은 거는 30년짜리, 10년짜리도 있다라는데 평균적인 대체 시장의 만기가 5년에서 7년 사이가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 충격이 있기도 했지만 21년부터 팬데믹 때 뿌려놨던 과잉 유동성과 그 다음에 팬데믹 때 또 노동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노동 공급 때문에 임금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물가 견인 요인들까지 더해져서 22년부터 긴축이 강하게 시작됐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미국의 뭐 빅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러면서 한 번에 50, 75pc 금리 인상을 했던 그게 네. 22년이거든요. 그게 지금 횟수로 5년이 돼가는 겁니다. 이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년에 미국의 좀 마이너한 자동차 대부업체들에서 터졌는데 지금은 또 영국의 모기지 회사까지 번졌는데 오늘 제가 그런 거 관련돼서 데이터들 몇 개 보여드리면서 전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다 보는데 제가 조금 말을 자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이먼 회장은 바퀴벌레에 비교했잖아요. 네. 저는 요 사모대출 시장을 심각하지는 않지만 착한 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착한 암이 있나요? 뭐 전이 속도라든지 네. 뭐 이런 심각성 그리고 잘 대응했을 때 암이라고 우리 다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이게 왜 장부가 평가라는 자산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요번에 이 사모대출 시장이 과거의 서프라임 때랑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장부가 평가 때문에 일부 이제 부실이 나거나 손실이 난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네, 네. 상당 부분 문제가 진행된 다음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요게 이제 사모라는 시장의 특징이 공모랑 달리 규제라든지 실사에 대한 어려움들이 누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요번에 좀 특이성 있게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마켓 사이즈라든지 시장에 주는 충격은 뭐 또 앞서 저도 방송 보다 보니까 뭐 K자에서 윗단에 있는 긍정적인 회사들에게 악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이 금리 스트레스가 몸이 좋지 않은 쪽에 대한 약한 부분들을 또 다른 쪽으로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그래서 지금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컨트롤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또 전쟁 이슈가 같이 더해지면서 네, 네. 이게 우리 수술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신체 그 조건 중에 검사 조건 중에 하나가 뭐죠? 수술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력인가요? 면역력과 함께 혈압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혈압. 우리 금융시장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혈압을 조정하는 게이지가 뭐다? 금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떻다? 고혈압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지금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모대출과 같은 나쁜 암의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이 혈압이 떨어뜨려져야 매수를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전쟁 리스크의 인플레이션이 그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실 신용경색 얘기나 그 키워드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제 매크로 이슈 전반에 대한 뉴스 이슈들은 플로우를 했는데 앞에서 이제 그 팀장님께서는 MFS 얘기를 꺼내 주셨으니 저희 네. 이거 관련해서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네. MFS가 이런 사안이 되니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잡음이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며 이게 글로벌 부동산 위기까지 가나라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회로를 돌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 제가 아까 그 사모대출 시장에 문제가 터질 때 자동차 대부업체들에 대한 얘기보다 네. 미국 주택 관련 지표들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썼습니다. 저는 퍼스트 임팩트는 미국의 지금 24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만든 고용 시장. 왜 요즘에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서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는데 AI의 뭐 기업들의 생산성이 사람들 일자리는 뺏어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뭐 또 성장은 나오고 있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양호해 보이는데 저는 그것도 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퍼스트 임팩트인 고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5.5인 기준금리를 3.75까지 낮춰왔는데 세컨 임팩트 두 번째 충격은 전 미국 주택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작년 뒷담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 노이즈들이 지금 조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로 금융위기를 섣불리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저보다도 지금 미국에 더 시급하게 최근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이 바깥에 지금 전쟁이나 외교적인 문제에 좀 마찰을 일으키지만 올해 안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음영이 들어간 구간이 있죠. 올해 이게 1월 달에 날렸던 거거든요. MBS를 무려 2천억 달러를 매수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20%가 넘는 카드 대출 금리를 반으로 깎아줘서 10%까지 낮춰주겠다. 미국 MBS가 2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이게 큰 거에 적은 거에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연준이 그 금융위기 때 QE 같은 걸 하면서 모기지 채권을 많이 사줬죠. 그게 3조 달러 정도 되니 아유 그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QT를 하면서 또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그 모기지 채권을 줄여왔죠. 그렇게 줄인 자산이 3조까지 금융위기 때 늘렸던 게 대략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사이즈를 줄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재정이 여러 가지로 미국이 또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2천억 달러를 동원해서 그 3분의 1 정도를 커버해 주겠다. 왜? MBS 모기지 금리를 지금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끌고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작년 4분기부터 미국의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일부 정책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나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하이어 폴로인 겁니다. 이 금리가 장기화되면 그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이 밑에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걱정도 들어오죠. 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실질주택 가격은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사정을 제외하고 미국의 주택의 본질 가치를 보면 이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얼마요? 대략 한 10% 이상 비싸다. 미국 집값이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매수가 이걸 지수화해서 그려보면 금융위기 직후에 매수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요번 올해 들어와서 이 수치가 그 바닥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 수급 공급상의 문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는데 주택 공급은 미국 개인 주택 보유를 이런 거 보면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격적인 미국 주택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를 제외하고도 너무 비싸다. 근데 매도자는 언제부터 급증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한 23년 이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나?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상승세가 매도자가 좀 늘어나는 게 주춤했는데 그거 그나마 연준이 금리 인하해줘서 그렇거든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영국 BOE 이슈 때문에 영국 금리가 급등하는 목요일 날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겠지만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라고 하는 주택 시장에 이제 또 새 집들이 얼마나 잘 팔릴까 그걸 알아보는 제일 중요한 주택 관련 지표가 MOM 전월 대비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7%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달 이후로 금리 인하가 이제 파월이 올해 한 5월 달까지 임기인데 그것도 또 길어질 수도 모르겠지만 지금 파월 퇴임 전까지 금리 인하를 못 해줄 거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이미 이 매도자들이 주춤해지는 걸 다시 늘리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 미국에서는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주택 가격에만 한정되느냐? 아까 오건영 단장님의 얘기에서 제가 조금 살을 붙이면 이 부분이 저는 하이어폰거에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유발됐느냐? 아니 금리 높인 지가 꽤 됐는데 아까 제가 글로벌 평균적으로 대체 금리의 만기가 얼마라고요? 한 5년 정도. 그 현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2018년 이후에 좀 낮아졌던 3% 이하 저리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제로금리가 왔더니 쫙 늘어서 10%대 있던 비율이 20% 중반까지 치솟았고 6%대 고리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고도긴축을 해왔던 2018년 이후에 2018년까지 금축을 해왔던 거에 좀 늘었던 부분들이 쭉 줄어서 바닥을 치고 나서 22년부터 금리 인상에서 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 크로스가 됐다고요? 작년 4분기에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5%에 올리든 아니면 4%까지 좀 낮추든 나는 3%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가 얼마라고요? 그나마 2월 마지막 영업일 때 6%를 깨고 내려오면서 조금 더 트럼프가 모기지 금리를 안정시켜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전쟁 리스크 때문에 6.3, 6.4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고금리의 대출자들이 이제 저리의 대출자보다 많아지면 이 둘이 합치면 미국 그 모기지 대출자의 절반이거든요.
지금 올해부터 왜 자꾸 사모대출 금리 하이어 퍼런 거에 대한 걱정이 지금부터 진짜 금리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미국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작년에 회복 낮추고 올해도 낮춰주려고 했지만 파월 의장이 거기에서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채권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까? 아니면 이쪽에 대부업 시장, 은행들은 예전보다 많이 건전해졌고 많은 긍정적인 자산들을 쌓았지만 우리 사모대출 시장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얼렁불렁 전 세계 한 1조 5천억, 2조 달러까지 마켓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네. 그 정도가 또 얼마나 큰 거냐? 제도권에서 고위험 채권 시장이라는 하이힐드가 한 2조 달러, 그리고 레버리지론의 변동금리까지 하는 그 고금리 채권 시장이 한 1조 5천억 달러 합쳐서 둘이 합쳐서 4조 달러가 안 되는데 그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 분명히 저도 지금 제가 알고 많은 분들이 이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달이 나지 않지만 왜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지? 금리가 이제부터 문제다. 아까 영국 얘기에서 제가 미국 거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사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예, 제가 뭐 말을 자꾸 먼저 주도해서 그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로 주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미국보다도 지금 주택 가격 기준으로 거품이 제일 많이 꼈다라고 평가되는 나라가 이거 좀 장기 시계열로 그려서 좀 왜곡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영국이 런던이 뉴욕보다 집값이 그렇죠. 비쌉니다. 네. 실질 주택 가격을 미국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영미권에서 지금 영국의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미국보다 금리가 선진 권역 중에 더 높은 나라들이 몇 개 있지만 영국이 또 대표적입니다. 모기지 대출부터 10년 국채 금리도 지금 영국 10년짜리가 5%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미국 10년 4.4% 오늘 올라왔다고 난리인데 이 금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죠.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고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터져 들어오면서 지금 전년 대비로 미국과 영국의 주택 가격 보시면 이제 또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제로 마이너스를 향해서 증가율이 빠질 정도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부담들이 누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마이너한 전체 영국의 메이저 금융시장들 대비해서 모기지 자산이 24억 파운드밖에 안 되는 이 MFS가 파산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바클레이즈라든지 제프리스와 같은 일부 제도권들이 여기 투자한 거 뭐 큰 문제 없는데 여기 아틀라스라든지 캐슬레이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름도 좀 생소한데 얘네들이 대부분 원주인들은 뭐 KK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 사모펀드들의 펀드들 이름들을 따로 달아주거든요. 네. 그 지금 이 MFS에 투자한 비크를 봤더니 24억 파운드 중에 대충 안에 실상을 까봤더니 12억 파운드 정도는 대략 어느 정도 실제 가치가 있는 그래도 좀 제대로 양호하게 투자를 한 거죠. 한 뭐 기초자산 10억 파운드 정도 되는데 안전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부 좀 데미지가 와도 환매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절반의 12억 파운드는 이중 담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어느 자산을 하나 샀는데 이 자산을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나 이 자산이 있으니까 한 군데 가서 3억 파운드짜리 자산인데 나 요거 있으니까 대출 좀 나한테 투자 펀딩 대출 좀 해주세요. 또 딴 데 가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회전을 돌리고 LTV 비율을 속이면서 약간 실사에 어려움이 있는 이 사모의 특성으로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12억 파운드 대출 중에 기초자산이 3억 파운드밖에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러면 2008년이랑 비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폰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이몬 회장도 그때 이게 작년에 미국 자동차 그 대부업체들 그 서브프라임 업체들이 똑같은 이중담보 속이고 했던 그래서 바퀴벌레 얘기가 나왔고 MFS가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가운데 그림이 요즘에 주요 리포트들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미국의 또 대형 금융기관인 BOA에서 이 사모대출 시장이 다 숨겨져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심 대출이 많이 나간 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해서 BDS라고 하는 그 형태로 제일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상장돼 있는 애들의 기초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산이 원래 기준이 100인데 얼마나 지금 위기 국면에서는 이게 좀 빠지기도 하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 했더니 최근에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바닥 수준인 70을 지금 트라이하고 뚫고 내려갈 정도. 그러면 기초자산이 얼마가 날라갔다는 얘기죠? 30%가 날라간 겁니다. 그럼 아까 12억 파운드 대출 나간 게 기초자산이 3억 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MFS가 왜 파산했다고요? 그 3억 파운드 기초자산 투자에는 대출의 절반은 기초자산이 아예 빵 없어진 거다. 그러고 났더니 그걸 환수를 할 수 없으니 망한 거죠. 근데 걔만 그랬을 거냐? 이 사모대출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PIK라는 게 있습니다. 네. 페이먼트 인터레스트를 딜레이 시켜서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매년 뭐 사모대출이 평균적으로 왜들 그렇게 많이 투자했느냐? 배당률 금리가 꽤 높아요. 얼마?
10%대 중반까지는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한 13, 14%를 주는데 아까 미국의 자동차 사모 대출들도 10% 중반이 넘었는데 그 정도 수익을 주다 보니까 연으로 그러면 이자 수익을 그만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캐시플로우가 좀 안 좋아. 지금 이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요 이자를 지금 안 받으시면 저희가 이거를 묶고 더블로 가서 나중에 이거만큼 또 이자를 쳐서 드릴 테니 그렇게 좀 우리 믿고 가시죠. 네. 하는 그 PIK라는 게 저금리인 2021년까지 사모펀드들이 PIK를 이용하는 비율이 30%가 안 됐습니다. 한 20%대.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가 넘는 그 사모 대출 및 그 시장의 그 상품들은 정상적인 캐시플로우로 잘 돌아갔다는 거죠. 작년 4분기에 그 PIK가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이제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59%인가 수준 60%거든요. 절반 이상이 지금 캐시플로우를 멈추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공신한 자산들이 그렇지만 여러 사모 분석하는 기관들이 한 20%에서 30% 정도의 기초 자산들은 날아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또 대응을 하고 수습을 하면 좋은 상황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 2월 27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올해 연준이 최소 2번 그리고 주요국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이런 문제가 노이즈가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인 나라들은 금리 완화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이번 3월 달에 그걸 막는 일이 생겼죠. 지금 중동에서 터진 전쟁은 유가를 중심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여기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블루아울이 우리 또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AI 기업들에게 또 펀딩 해주면서 근데 그 AI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자본이 그러니까 회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펀딩을 많이 했던 블루아울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노이즈가 좀 있긴 했는데 우리 블랙스톤, KKR 다들 뭐 사모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글로벌적인 회사 거기에 또 블랙락 같은 우리 원래 블랙락은 ETF 중심으로 공모 시장에서도 펀드주였죠. 사모 대출 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펀드가 환매가 중단이 돼 있다. 저는 폐쇄형이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또 이제 고객들이 이제 불안해서 돈을 찾으면 펀드를 이제 환매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5% 룰이 있어요. 한 분기 내에 대표적으로 블랙락 같은 회사가 260억 달러짜리 펀드가 있는데 이번 1분기에 3월 달까지 환매 요청이 얼마 12억 달러가 한 번에 몰려 들어오니까 우리 이거 5%가 넘게 환매가 들어와서 이거 한 번에 못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좀 낯익은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7년에 BNP 파리바라고 하는 또 프랑스의 아주 유수의 금융기관의 펀드가 환매 중단을 일으키는 미국이 그때부터 금리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가가 뭐 150불 간의 중국 디맨드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때 BNP 파리바가 환매를 중단하면서 미국의 서프라임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 사모대출 시장은 제한적이고 여기 요 왼쪽 그림도 좀 중요도가 있죠. 뭐가 있느냐? 사모대출 쪽에 기초자산가는 많이 날라갔지만 아까 제가 제도권이라고 얘기했던 하이힐드 쪽을 보면 이번에 문제가 터진 MFS라든지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고개를 최근에 좀 들고 있고 요거 며칠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대략 3% 중반까지 올라지만 역사적인 스프레드 평균값이 얼마냐 아주 장기간 데이터가 나오는 동안 그게 한 3.5, 3.6 정도 사이입니다. 아직 역사적 평균도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전염이 되지 않았고 아직 시스테미컬한 리스크로 보고는 있지 않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전쟁 쪽의 노이즈나 그쪽 관련된 부담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지연이 돼서 어제 미국 10년이 4.4% 주요 금리들 우리나라도 오늘 10년짜리 금리가 무려 뭐 3.8%를 넘어서면서 우리 레고랜드 때랑 뭐 23년에 미국의 뭐 고도긴축에 미국 10년이 한 5%를 간 적이 있거든요. 23년에 그 재정 적자를 많이 쓰고 뭐 이러면서 그때 이후에 10년이 이제 다시 4%를 그때 두 국면 외에는 10년이 4% 이상 넘어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린 작년까지 기준금리 2.5까지 충분히 낮춰놨잖아요.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도 안 한 기준금리 2.5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글로벌적인 지금 이 인플레이션 충격과 이런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슬로우하게 하려고 지금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 쪽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 우리도 지금 22년 3년에 기준금리가 3.5일 때도 주담대 평균이 5%를 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은행들 대출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여건들 악화되면서 지금 은행들이 그때는 가상금리를 조정해서라도 대출금리를 그 주담대를 4%대 잡아줬는데 지금은 5%를 넘어가게 생겼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잘못했다가 세제 쪽에서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컨트롤하고 좀 누르려고 하는 정책이었지 이거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금리 스트레스까지 같이 들어오면 한국도 그래서 지금 금리 쪽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관리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영국이나 이런 데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대출 시장보다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그걸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이 선진 권역은 지금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나 밀도가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작년 5월 달까지 국고 10년짜리가 2.5까지 떨어졌던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22년 이후 미국 10년이 4% 밑을 본 적이 별로 몇 번 안 돼요. 그 잠깐 3자 때 한 번씩 찍고 올라와서 이 고금리 하이어 폴 롱거가 오래돼 왔는데 이 사모대출 시장이 올해 전쟁 리스크를 잘 극복하고 나서 하반기 아까 제가 암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미 이게 드러나는 암입니다. 그러면 아까 혈압을 낮춰서 수술을 들어가야 이제 아는 질병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대가 다 소멸됐다. 이다 인상을 지금 프라이싱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전쟁이 뭐 다음 달까지 이어지면서 유가가 계속 100불을 넘어서면 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해야 되는 중앙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나 이런 얘기들이 뭐 일부 외국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연내 금리 인상 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이 넘어서도 유가가 100%를 넘어간다면 올해 우리나라 물가가 3%를 위협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전환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절대금리 수준이 높은 이런 선진 권역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잘 컨트롤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전쟁 위험만 빠진다고 금융시장이 바로 환호하고 그때부터 추세를 위쪽으로 잡을 거냐 이런 알려진 질병들도 치료를 하고 가야 된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처방은 혈압을 낮춰야 되는 금리 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시간이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중간에 껴들진 않았고 워낙 이제 청산 뉴스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속보가 와서 이것만 좀 전해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중동 전쟁 관련해서 그 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5일간 공격 중단 지시를 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왔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 정말 조금이긴 합니다만은 낙폭을 좀 줄이긴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또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PIK부터 모기지 대출에 대한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고 사모대출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그리고 민감도가 높아져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유가 상황이나 전쟁 상황을 물론 차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뒤로 하고 했을 때 지금의 이런 모기지 사모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이 시점과 지금 유가 상황과 그다음에 사모시장에서 이런 약간의 부실들을 통화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2008년에 아까 BNP 파리바 얘기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네. 근데 2008년 3월달에 베어스턴즈가 망할 때 그때까지도 우리는 시스테믹한 리스크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베어스턴즈 하나 정도에서 커버하면 알려진 위기니까 커버할 수 있다. 그때 서프라임 규모는 지금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모부 대출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서프라임이 좀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전체 경제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모대출 시장이 조금 더 작지 않을까 비교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도 5.25였던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9월달에 결국 리먼 브라더스가 충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까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지금 되게 낮아요. 네. 잠깐 그 그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끝내볼까요? 지금 미국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역사적인 평균 수준 대비해서 아직도 낮습니다. 근데 이건 가장 대표적인 후행 지표죠. 이게 금융위기 때 수준이 뭐 2자리 때까지 치솟았는데 그거밖에 안 갔는데 이제 고금리 대출자가 저금리 대출자보다 많다고 하면 30일짜리 연체율이 평균 수준 향해 올라오잖아요. 이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또 선제적으로 비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지금 또 미국 신용대출 시장에서 좀 더 그러니까 모기지가 전체 가계대출 70%를 차지하지만 뭐 불과 7%밖에 비중은 안 되는데 저소득자 30%가 차지하는 이 카드 대출은 단기도 아닙니다. 장기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리를 낮춰주면 해결할 수 있느냐. 금리라도 낮춰서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도
후행적인 노이즈들이 그리고 이 사무대출 시장이 끝나지 않고 아까 건전성이 높다는 은행 시장, 은행들은 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는데 사무대출 시장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쓰였는지 또 몰라요. 아까 PIK 말고 뭐 SRT라는 얘네들의 또 레버리지를 쓰는 비결들이 있어서 네. 또 그거에 대한 전염도나 이런 것들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걸로 금융위기가 온다, 사달이 난다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알려졌으면 대응이 필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금리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전쟁이 통제가 안 돼서 금리 인상을 하면 그냥 단순히 그거에 우리 소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위축 정도로 갈 거냐? 아니요. 이쪽 관련된 시장 쪽에 스트레스가 그러게요. 훨씬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 노지가 가면 당연히 투자를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고 신용할 예.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속보가 나왔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 타코가 이번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거냐? 아, 그렇지. 이란이 이제 주도권을 또 잡은 쪽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유가가 아래쪽으로 가는 게 제한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타코를 하게 되면 그런 걱정들도 하기 때문에 오늘 반응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또 톤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참 지금의 리스크들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가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확 갖고 있다가 막판 한 1분 사이에 지수 선물이 90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쉽지 않다. 약간의 어떤 감정선이 좀 깨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모대출과 관련해서 리스크는 너무 생생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팀장님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